주변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내 박혜자란 말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프로이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강남역 사건의 이 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환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겨냥하는 환청이 있고 다루는 환청이 있고 지시하는 환청이 있고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연쇄살인범의 수수께끼 편 방영이 됐어요. 그 범인이 그 약에 취한 상태로 여자들이 욕하는 것 같은 그런 환청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겨냥하는 환청이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실 연쇄살인범이 그 마약을 먹고 연쇄살인을 한 케이스에서는 그 공격성이 주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거든요. 그 어제 방송에서 나온 그 범인이 했던 약은 필로폰이잖아요.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공격성이 더 심합니다. 비슷한 범죄들이 또 있어요. 비슷한 기전을 가진 범죄들이 있는데 예전에 부산에서 커플이 필로폰하고 폭행 사건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저번 영상에서는 제 그 편집증 내담자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영상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망상에 좀 더 초점을 둬보고자 해요. 정신질환에서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망상이 필수적입니다. 망상이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때는 다른 일반 범죄라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김성민한테는 피해 망상이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 망상도요,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신의학하고는 약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망상이 등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게 피해 망상이다, 아니면 뭐 과대 망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핵심 망상이 있습니다. 이 과대 망상, 애정 망상, 관찰 망상, 이렇게 핵심 망상이 있고요. 이 망상에 따라서 구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망상의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망상의 구조에 의해서 망상이 결정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망상이라는 것은 확신으로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망상 덕분에 김성민은 여성에게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히스테리 기제가 등장해서 신체 변화나 그런 게 있었으면 객관화가 되면서 이게 현실로 받아들여져요. 몸이 아프거나 감각 이상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 망상이 어떻게 등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려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공격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다, 공격당할 것 같아서 자꾸 불안하다, 이것을 피해 망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막연하게 공격당할 것 같은 느낌은 불안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초자불안이 등장하면서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망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피해 망상은요, 이 망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당할 것 같다라는 추측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요, 당했다라는 완결로 나타나요. 특히나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것 같다는 이 느낌은요,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초자불안 자체가 좀 심하게 등장하는 것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다른 불안에 비해서 뭐 신경증 불안이 있고 현실 불안이 있는데, 이 초자불안 자체는 완전히 심리 내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갑자기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게 망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범인 김성민을 면담한 프로파일러 팀장은요, 그의 망상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들의 행동에 전체적으로 적대감을 갖고 있는 형태로 분석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김성민은 무엇을 위해서 타인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 생활은 이 사회의 질서를 따라가죠. 근데 정신병이 발병하게 되면요, 이 사회 질서에서 튕겨나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법 질서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사회 질서하고는 좀 달라지죠. 법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좀 냉정하고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자기 법이에요. 자기 망상이 이제 현실에 들러붙어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집행자와 같은 입장에 섭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도 법 집행자의 이미지를 가져요. 자, 그럼 이제 이 망상이 시달리잖아요. 박해 망상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현실은 주체를 계속 공격을 해요. 현실의 에너지가 거칠거든요. 그러면 이 정신병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어해야 돼요. 왜?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네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피해받는 건 없으니까 이제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박해자를 자기가 스스로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박해자는 환청을 속삭이는 그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은요, 병이 이 김성민의 자아에 찰떡처럼 붙어있다, 그 얘기이기도 합니다. 김성민의 망상을 추측해 본다면요, 그가 드러낸 본인 증상에서요, 최초에는 과대망상이 등장했을 겁니다. 그렇게 이 과대망상이 등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회하고 분리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딴 세상 사람이에요. 나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차단이 되겠죠. 그 김성민의 인식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김성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높은 긴장감이 적개심의 형태로 등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개별적인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대상의 세부 사항들이 연상시키는 그 어떤 단서들이 공격을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겠죠. 현장 검증을 할 때요, 김성민은 아주 담담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송구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덕분에 혼란이 더 야기가 됐어요. 원인을 그래서 여성 소모로 잡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덕분에 이 사회적 선동이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사실을 은폐시킬 수가 있어요. 대중 입장에서는 뭐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혼란은 자연히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정신질환에서는요, 제각각의 자가치유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아무리 심각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 해석에서는요, 자가치유적인 의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증상 구조라는 측면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이론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김성민이 원래 여성을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일단 뭐 정신병이 발병해도요, 사회적 질서는 잘 지켜요. 지킬 거 다 지키고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자기 박해자가 나타났을 때 그 박해자는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내 박해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행동이 쏠리게 되겠죠. 김성민의 정신병이 현실하고의 관계는 파괴를 했지만 박해자하고는 여전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박해자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김성민의 범행은 병리적 방식으로 생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로 여겨지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살해 의도가 있다거나 혐오 범죄라면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얌전할 이유가 없죠. 제가 이 앞 영상에서 김상국 선수 피습 사건에서 그 MA 사건하고 또 강북 삼성병원에서 의사 선생님 살해한 그 박 씨하고 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범행 이후에 얌전해지는 거예요. 처벌받아야 되니까. 현실과의 관계가 처벌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김성민도 마찬가지죠. 김성민도 그 현장 검증에서 그 시키는 건 다 했어요. 저항하지도 않고요. 아마도 이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고 이상심리학에서도 이런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정신분석에서 검토하는 거하고요, 심리학에서 검토하는 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 편집증 같은 경우는요, 이 정신의학하고 의미를 다르겠습니다. 정신병에 있어서는 가장 난해한 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 정신의학 칼럼에서도 이 조현병을 두고 모든 정신질환의 복합재단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요, 프로이트 시절엔 조발성 치매라고 불렀죠. 프로이트가 유흥하고 나눈 편지가 있어요. 국내에도 출간이 된 거예요. 이 편지에서요, 프로이트하고 유흥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프로이트는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정신의학이 조발성 치매를 정복할 수 있다면 모든 정신질환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그 이 강남역 사건 당시에 언론 보도를 관심 있게 들어보신 분이라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현병엔 정신분석이 소용없다.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물론 정신분석 학자들도 나와서 이야기는 했어요. 편집증과 관련된 이야기는 했는데 그 진단명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 사회적으로는 그 조현병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편집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진단명은 거기에서 말씀을 안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현병의 정신분석이 소용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정신병에서는 전이가 잘 일어나질 않습니다. 전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분석가의 영향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프로이트의 제자들도 이 편집증 연구를 하면서 전이를 관찰을 하거든요. 그럼 프로이트는 나중에 관찰을 해요. 저 역시도 편집증 내장자하고 분석을 진행하면서 전이를 관찰을 했어요. 전이가 일어나긴 했어요. 프로이트는요, 편집증자의 꿈을 분석하면서 전이를 발견했는데 그 꿈이 뭐냐면 이 편집증 내장자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꿈에서 이 내장자가 면도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 수염이 없었거든요. 면도를 안 했어요. 그 사람 아버지도 면도를 안 했어요. 그럼 면도하는 사람 누구냐? 프로이트예요. 그 내용을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비누 냄새가요. 프로이트가 쓰던 비누 냄새였던 거예요. 그 꿈 분석을 하면서 프로이트가 아하, 편집증에서 전이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 편집증 내담자의 꿈에서 이제 제가 등장한 거예요. 그 주변에 뭐 어떤 모임이 있는데 주변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생님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제 인상집에 실려 있고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프로이트 이야기가 멈추질 않네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때는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방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망상이 있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근본적인 목적은 자기 방어로 봐야 돼요. 그래서 차후에도 정신질환 범죄 문제들을 제가 검토를 계속 하겠지만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때 자기 방어라는 측면을 핵심으로 해서 바라보시면 기존에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